통계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통계는 절반이 미분, 적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통계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뭘 했냐? 미적분하고 행렬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논문 쓰다 보니까 통계 분석을 해야 되고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고 재미있다 보니까 나 통계학과 대학원을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대부분 말려요. 왜 말리냐? 일단 첫 번째 통계학과 대학원을 가려면 일단 정석 다시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정석 보셔야 돼요. 미적분하고 행렬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통계학과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통계학과 대학원에서 가는 수업은 거의 대부분의 통계학과는 대학원에서는 뭘로 가르치냐? 수식이에요, 전부 다. 수식이에요. 참고로 저는 통계학으로 학석 박을 한 사람인데요. 제 박사 논문에 논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예요. 박사 논문인데 45페이지. 얼마 안 되죠? 45페이지에서 3분의 2가 수식이에요. 3분의 2가 수식이에요. 그 수식의 80%가 적분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논문을 보는데 수식으로 그러니까 글은 없어요. 그럼 최소한 통계학과 논문을 보려면 뭐 할까요? 수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좋겠어요. 왜요? 선생님은 통계 분석 논문 쓸 때 통계 분석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도 통계 분석 다 할 수 있죠. 통계 전공한 사람 논문 쓸 때 통계 분석해서 논문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통계 전공한 사람들이 논문은 새로운 통계 분석 방법론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통계 분석 방법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헤이즈 교수는 이제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정확한 계량 심리학자인데 이 계량 심리학자는 사실 통계학자하고 똑같아요. 계량 심리학자의 논문을 보면 다 뭘로 되냐? 미적분으로 돼 있어요. 그분이 통계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통계학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법론을 만드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통계가 아니라 무슨 통계냐? 분석적인 관점에서 통계예요. 통계 분석적인 관점에서 통계는 데이터와 변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와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통계 분석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와 변수예요. 따라서 내가 통계 분석을 잘 이해하려면 데이터와 변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저한테 뭐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컨설팅 하시는 분도 많고 자문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막 얘기하려고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잠시만요. 혹시 조사하셨나요? 데이터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럼 그거 엑셀로 혹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나요? 엑셀로 돼서. 그럼 엑셀 파일 한번 먼저 주세요. 그리고 엑셀 파일 본 다음에 얘기하자고 해요. 저는 그 엑셀 파일을 봐야 데이터와 변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해야 서로 이해하는 게 좀 빨라요. 자, 그러면 엑셀을 기준으로 엑셀 워크시트죠. 엑셀 화면이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급 분석 기법에는 입력하는 규칙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패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또 파생되는 거니까.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가장 기본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한 줄에 다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한 줄에 다 나와야 돼요. 설문지라고 하면 설문지 한 부가 한 줄에 전부 입력이 돼야 돼요. 의학보건학에서 차트를 환자의 차트다. 그럼 그 차트 하나가 한 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다. 그럼 제품 하나의 성격이 한 줄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칼럼이라고 하죠. 열이라고 하고요. 설문지로 따지면 여기에는 동일한 문항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별이면 이 C라고 하는 컬럼에는 성별만 들어가야 돼. 남자, 여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설문 문항이 예를 들어서 60문항이었다라고 하면 컬럼이 몇 개 나올까요? A, B, C, D 이게 60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컬럼에는 그 문항의 값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셀이라고 하죠. 셀이라고 하는데 셀에는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가야 돼요. 요 세 가지 규칙이 데이터에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여기서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냐? 성별을 한번 조사해보죠. 선생님, 성별이 여자, 선생님, 여자, 남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이게 데이터예요. 그 다음 이 전체를 성별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변수라고 해요. 변수는 값 하나, 아니 데이터는 값 하나. 변수는 데이터들이 모아진 거예요. 변수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변할 변자에 숫자 수를 써요. 변하는 수가 되겠죠. 여기서 수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즉 데이터들이 변하는 것들의 모임이 변수예요. 제가 200명을 조사해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변했죠.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수의 반대말은 뭐냐면 상수예요.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예요. 상수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같은 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파이, 익스포넨셜. 파이 3.141595 똑같죠? 이런 것을 상수라고 해요. 이게 상수예요. 이게 수학의 상수예요. 제가 몰랐는데 이 콘스탄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학설이 뭐가 있냐면요. 유럽에 오면 유명한 콘스탄트 대제, 콘스탄트 누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원불멸의 유일한 황제거든요. 거기서 나왔대요. 한 학설에 의하면. 그래서 콘스탄트래요. 저도 몰랐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수학의 상수는 파이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상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제가 가임기 여성 300명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300명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할게요. 논문 제목이 뭐냐? 가임기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성별을 조사할 거예요. 300명 조사하면 성별이 뭐 나올까요? 여자일 거 아니에요. 300명 중에서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럼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그죠? 이때 성별은 상수가 돼요. 통계는 상수는 관심이 없어요. 통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변수에 관심이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통계는 이 변하는 것에서 어떤 규칙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규칙을 찾고자. 그래서 이 데이터 또는 변수를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유형, 데이터의 유형이라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범주형 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연속형 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범주형과 연속형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통계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그 다음에 의학 통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범주형과 연속형이에요. 근데 연속형은 대부분 숫자로 측정이 돼요. 키, 몸무게, 콜레스테롤, 혈압, 돈과 같이 대부분 수치로 측정이 돼요. 범주형 데이터는 대부분 문자로 측정이 돼요. 대부분 문자로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런 식으로 문자로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 수치형 변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질적 변수, 양적 변수,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줘요. 그런데 이 범주형과 연속형이라는 표현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가시는 분들이 범주형을 명목과 서열, 연속형을 등간과 비율로 세분화를 시켰어요. 세분화를 시켰어요. 데이터에 관심 있으면 범주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고 이거에 모임이 관심 있으면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라고 해요. 굳이 뭐 시험 보려고 하면 구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범주형과 연속형은 명목과 서열로 나눠지고 연속형은 등간과 비율로 나눠집니다. 데이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명목 척도예요. 이름 명자에 목적 명자를 써요.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별. 남자, 여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명목 척도예요. 그런데 통계학자들은 문자 싫어합니다. 문자 싫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입력 안 합니다. 남 대신에 뭘 입력할까요? 1. 여 대신에 2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1과 2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 1, 여자 2 기분 나빠. 여자는 1, 남자는 2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숫자를 부여하는 거에 규칙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1, 2 하지 2만 1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1, 2 할 거예요. 문제는 200명을 조사했으면 엑셀에 1, 2라는 데이터가 2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별의 평균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 세계 최초로 한번 해볼게요. 에버러지 A1 땡땡 A200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1.5가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수라백작이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의미가 없어요. 평균을 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값에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평균값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못 구하면 뭘 구해야 되냐? 빈도를 구해야 돼요. 빈도를 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백분율이에요. 빈도를 n이라고 합니다. n%를 구합니다. 해석은 뭘로 하느냐? 퍼센트로 해석해줘요. 빈도를 옛날에는 도수라고 표현했었어요. 저는 학부 때 도수로 배웠어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 통계학이요. 불행히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처음에 통계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계학의 표현이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뭐냐?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 많아요. 이거를 한국통계학회에서 뭐냐?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도수를 바꿨어요. 뭘로? 빈도로 바꿨어요. 빈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빈도 분포. 예전엔 도수 분포라고 했고. 그래서 빈도를 이용하는 분석을 뭐냐냐? 빈도 분석. 빈도 분석은 뭐냐? 빈도 백분율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못 바꾼 일본식 용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용어. 정규 분포. 정규가 일본식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영어 단어하고 정규와 한글이 매치가 안 돼. 왜? 알고 봤더니 정규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정규라는 단어를 일부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맞게 표현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느냐? 정상. 사실 얘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잘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정상 분포라는 용어도 써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이따 다룰 건데 뭐냐면 가설에 가면 규무가설, 대립가설, 규무가설, 대립가설. 규무가설에서 영어 표현이 뭐냐면 null
영가설인데 일본 애들이 귀무라고 써놨어요. 저는 일본을 공부 안 해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통계학과에서 이걸 안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뭐 이제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 그래프는 원 그래프 아니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요. 원 그래프 아니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그 다음 명목척도의 플러스 높낮이가 들어간 것을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력이에요.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이었을 때 초졸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중졸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명목척도예요. 그런데 초졸보다는 중졸이 높죠. 중졸보다는 고졸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열척도는 데이터 입력하는 규칙이 있는데 초졸을 1로 입력했으면 중졸은 뭘로 입력해야 될까요? 2, 3, 4 입력해야 돼요. 꼭 1, 2, 3, 4 입력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1, 10, 100, 1000 해도 되고요. 6, 9, 12, 16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값이 커져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서열척도에서는 명목척도의 데이터 입력 규칙이 하나의 규칙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학력이 데이터가 200개가 있을 거예요. 1, 2, 3, 4 숫자가. 평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 썼었어요. 연도로 따지면 7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 썼었어요. 근데 요즘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 안 써요. 근데 제가 한번 평균을 구해볼게요. 에버러지 B1 땡땡 B200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2.5. 무슨 뜻일까요? 중졸이 2고 고졸이 3이니까 2.5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맞췄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뭘 구할까요? 빈도 백분율 구합니다. 그래프를 일단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면서 평균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평균을 이야기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통계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개예요. 통계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 두 번째, 평균을 이용하지 않는 분석.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과 평균을 이용하지 않는 분석은 나눠져요.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이 뭐냐?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 분석, 판별 분석, 구조 방정식, 경로 분석.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분석은 다 뭐냐?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이에요. 평균을 이용하지 않는 분석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교차 분석. 교차 분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데이터가 명목이나 서열척도면 무슨 분석해야 돼요? 교차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에서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의 분석 등 평균을 이용한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평균을 사용하는 첫 번째 조건, 연속형 데이터라는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뭐냐?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평균은 정규 분포일 때 의미가 있어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평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인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하느냐? 우리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요. 정규 분포이면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못해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못해요. 그러면 정규 분포가 아니면 뭘 하느냐? 비모수 검정을 쓰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쓰는 분석이 비모수 검정이에요. 매니튜니, 크루스칼 왈리스, 윌콕슨, 프리드먼트 이런 분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모수 검정은 기초 통계 분석만 비모수 검정이 있어요. T테스트, 아노바에 해당되는 분석은 비모수 검정이 있어요. 그런데 회귀 분석은 비모수 검정이 없어요. 회귀 분석은 비모수 검정이 없어요. 구조 방정식 비모수 검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정규 분포가 아닌 고급 통계 분석에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이 나중에 개발이 됐어요. 그게 뭐냐?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 얘는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인데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쓰는 분석이에요.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뭐냐? 프로세스 매크로. 프로세스 매크로. 들어봤는데? 매기효과 검정, 조절효과 검정할 때 저는 프로세스 매크로가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뭐냐?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한 프로세스 매크로예요. 이렇게 나누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열 척도에 플러스 간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등간 척도예요. 서열 척도에 간격이 추가된 게 등간 척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도가 있는데 1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명목 척도예요. 2도, 1도보다 크죠? 서열 척도예요. 1도보다 크니까 서열 척도예요. 그런데 1도와 2도 사이 간격은 1이죠. 11도가 있고 12도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의 간격도 1이죠. 그러면 1도와 2도의 사이 간격 1과 11도와 12도의 간격 1은 같죠. 그래서 등간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간 척도다. 자, 이에 비해서 항력은 어떻게 되느냐? 항력은 초졸 1, 중졸 2. 그럼 초졸과 중졸 사이의 간격과 고졸 3, 대졸 4. 고졸하고 대졸 사이의 간격이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력은 서열 척도예요. 그래서 항력은 서열 척도예요. 자, 중요한 거. 평균 온도 들어보셨나요? 평균 온도. 예,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오는 용어죠. 드디어 평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디어 평균을 사용해요. 자, 평균을 엑셀에서는 에버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계학에서는 평균을 뭘로 쓰느냐? 민을 써요. 민. 약자로 M을 사용합니다. 평균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표준 편차를 사용해줘요. 해석은 평균으로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박스 플랫, 상자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박스 플랫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 다음 등간 척도에 플러스 배의 개념이 추가된 것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에 플러스 배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비율 척도라고 해요. 어제 온도가 5도였고요. 어제 온도가 5도였고 오늘 온도가 10도였어요. 어제가 5도였고 오늘이 10도였어요. 그럼 5도, 10도 하면 욕구가 하나 스물스물 생겨요. 10도가 5도보다 온도가 2배 높나요? 5도, 10도면 10도가 5도보다 2배 높나요? 높은 것 같은데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일단 해주고. 그럼 1도하고 10도는 몇 배 높죠? 10배죠. 0도하고 10도는. 영하 10도하고 영상 10도는. 이상해져 버렸죠? 그래서 온도는 배의 개념이 없어요. 온도는 배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등간 척도예요. 등간 척도의 등은 같을 등자에 사이간자를 써요. 인터벌 스케일. 그러면 비율 척도는 뭐냐? 비율 척도는 길이. 가장 대표적인 게 길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펜하고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가 10cm예요. 명목 척도죠. 펜은 20cm예요. 그 간격 높이가 높낮이가 있죠. 서열 척도예요. 마우스에서 1cm 누르고 펜에서 1cm가 늘었을 때 그 1cm는 동일하죠. 등간 척도예요. 자, 그런데 마우스가 10cm이고 펜이 20cm면 펜이 마우스보다 2배 길죠. 흔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이 비율 척도예요. 이런 것이 비율 척도예요. 그런데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런 분석 기법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선생님들이 1년에 논문 2편씩 쓴다는 조건 하에 양적 연구로 통계 분석 기법을 평생 2편씩 쓴다는 조건 하에 많이 나오면 한 번 나와요. 인당 아니고 통틀어서.
우리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등간하고 비율 척도를 구분해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저도 몇 번이나 사용하냐? 운 나쁘면 2년에 한 번 써요. 운 좋으면 3년, 4년 돼도 한 번도 안 써요. 사실 제가 통계 인생 30년 하면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저도 실제로 분석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공부만 해봤지. 지금 저 메르속에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책 보고 이제 그때는 저는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 등간과 비율은 합쳐서 등간 또는 비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명목하고 서열은 구분하셔야 돼요. 명목하고 서열은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목과 서열은 구분해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초급에는 없지만 중급부터는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범주형, 연속형,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는 표현을 제가 3일 동안 막 돌려서 쓸 거예요. 어떤 때는 범주형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명목이라고 쓸 거고 어떤 때는 명목, 서열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간 또는 비율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등비 줄여주겠습니다. 굳이 필요 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명목과 서열은 구분이 필요 없을 때는 명서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범주형, 명목, 서열, 명서, 연속형, 등간 또는 비율, 등비 막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명목 척도예요. 명목 척도의 수학적 연산자는 같다와 다르다의 개념만 존재합니다. 남자 같다, 남자 여자 다르다 라는 개념만 존재해요. 여기에 놈 나지가 들어가는 것을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서열 척도는 초졸 같다, 초졸 중졸 다르다. 그런데 중졸이 초졸보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두 개를 합쳐서 범주형이라고 하고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해석은 백분율, 그래프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이용이 됩니다. 서열 척도에 플러스 간격이 들어가면 등간 척도라고 하고 등간 척도에 플러스 배의 개념이 들어가면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에 플러스 배의 개념이 들어가면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두 개는 합쳐서 연속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수학적 연산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요. 해석은 평균으로 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상자 도표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 이 하나의 변수가 범주형 변수, 명목이나 서열 척도냐, 연속형 변수, 등간이나 비율 척도냐를 알아봤습니다. 범주형 변수인 명목이나 서열 척도는 빈도 백분율을 구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빈도 분석. 빈도 분석. 연속형 변수인 등간이나 비율 척도는 뭘 구하느냐?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은 평균 표준 편차예요. 여기서 덧붙여서 최소값, 최대값까지 덧붙여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외도와 첨도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 되면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외도와 첨도라는 개념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표 1번이 대부분 논문이 표 1번이 일반적 특성 변수에 대한 통계예요. 일반적 특성 변수는 대부분이 또 뭘로 되어 있냐?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 1번은 대부분이 뭐냐?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빈도 분석이 되어 있고요. 표 2번은 도구에 대한 얘기예요. 도구들. 그래서 그 도구들은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 연속형 변수, 등간이나 비율 척도예요.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리커드 척도인 경우 크롬바이 알파까지. 테이블 2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 변수,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연령 27, 34, 43. 문자의 숫자예요. 숫자. 범주형 연속형. 연속형. 연속형이 명목소열 등간 비율에서 볼까요? 등비. 등비예요. 그런데 연령은 설문조사하는 경우에 27이나 28이나 31나 35이나 별 관심 없잖아요. 그 보통 어떻게 합니까? 20대, 30대, 40대 묶죠? 원래 연속형 변수를 임의의 구간으로 묶으면 무조건 서열. 그래서 연령은 등비, 연령대는 서열. 또 실험하는 경우 실험실에 온도가 있을 거예요. 실험실 온도. 그럼 온도 27도, 27도, 26.5도, 23도. 범주형 연속형. 명목소열 등비. 등비예요. 그런데 실험실에 있는데 이 실험실에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의 온도를 내가 주겠다. 용광로 온도를 1000도, 1500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하면서 1000도하고 1500도로 픽스를 시켰죠. 고정을 시키죠. 실험을 할 때. 이렇게 고정시켜도 서열. 그러니까 임의의 구간으로 잡거나 특정한 몇 개의 값으로 고정시키는 거는 서열 척도 취급하는 게 편합니다. 통계 분석을 할 때. 자, 그래서 BMI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BMI 23.4. 아, 부럽다. 언제 그런 값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24.7, 25.9. 뭐예요? 연속형 변수인 등간이나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체중 20 미만, 정상 20에서 25 미만, 그 다음 25 이상 비만 이렇게 하죠. 그럼 뭐다? 서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도 있어요. 리커드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1 전이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죠. 이게 리커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리커드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리커드라고 한글식으로 표현했어요. 요즘은 라이커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저분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리커드, 라이커드 척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 자체는 의미가 있죠. 명목 척도예요. 전혀 아니다보다는 아니다가 높죠. 높낮이가 있네요. 서열 척도예요.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1.2점 사이 간격 1이죠.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그 사이 간격 1이죠. 같나요?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간격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간격이 같나요? 행복하십니까? 선생님 5점이라고 응답했어요. 제가 행복하십니까? 5점이라고 응답했어요. 제 행복한 정도와 선생님 행복한 정도가 같나요? 아니죠. 선생님 키 170cm, 제 키 170cm 어떻습니까? 같죠? 그런데 리커드 5점 척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리커드 5점 척도는 원칙적으로 서열 척도입니다. 원래 서열 척도예요. 리커드 5점 척도는. 하지만 리커드 5점 척도는 한 문항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몇 개냐? 여러 문항으로 물어봐요. 여러 문항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 여러 문항을 타당도 신뢰도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여러 문항을 합을 구하든지 평균을 구해서 쓰죠. 그죠?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면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뭘까? 그래서 리커드 5점 척도는 등간 척도 취급해서 분석을 합니다. 리커드 5점 척도는 그래서 등간 척도 취급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서열 척도예요. 근데 제가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대부분의 리커드 5점 척도는 여러 문항으로 물어보는데 한 문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학보건학에서 쓰는 주관적 건강 상태. 어르신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주 건강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건 한 문항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바스라는 게 있어요. 통증. 주관적 통증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1점에서 5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1점에서 10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문항이라 하더라도 등간척도 취급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리커드 척도는 설문에서 사용을 하고 여러 문항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등간척도
등간척도 취급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